때는 조선의 심장부와도 같았던 개성. 그 중에서도 인삼향과 흙먼지가 뒤섞여 활기가 넘치던 북문박장터의 어느 북적이는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조선의 경제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고 그 중심에는 조선 최고의 인삼상단으로 꼽히는 송도상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송도상단의 주인인 서만제 대감은 그의 유일한 후계자인 딸 서윤아를 처음으로 국제무역의 최전선에 내세웠습니다. 윤아는 곱게 수놓인 비단 치맛자락을 우아하게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고운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인물은 청나라 심양에서 온 노련한 무역상 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나 그 표정은 무뚝뚝하고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소문난 고려 인삼이란 말이오. 왕서방은 탁자 위에 놓인 붉은 홍삼새 뿌리를 집어들고는 코끝에 가져가 향을 맡는 척하더니 이내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허! 내 고향 심양의 길가에 널린 풀뿌리도 이것보다는 향이 진하겠소. 이걸 가지고 청금을 논하자는 것이오. 통역을 맡은 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윤아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가씨. 왕서방께서는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윤아는 바짝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전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우라는 뜻으로 그녀를 이 험난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청나라 말을 어설프게나마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왕서방의 말투는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아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가격을 원하시는지 여쭤봐 주시겠어요? 윤아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갑이면 생각해 볼 만하지. 어차피 명나라도 망한 마당에 이 인삼이 황제의 불로초라도 된단 말이오. 그 모욕적인 말이 장터의 소음 속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뒤편에서 묵묵히 인삼 괴짝을 나르던 한 사내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허름한 삼배옷에 색바랜 천을 덧대 입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법한 초라한 차림의 짐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고요한 그 눈빛은 세월의 풍파를 겪고 세상을 아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그를 하찮은 짐꾼으로만 여겼기에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뜻밖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인삼은? 사내가 입을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놀랍도록 유창하고 기품 있는 청나라 말이었습니다. 삼남 지방의 기름진 흙을 5번 갈아엎고 6해 동안 10만인의 정성으로 키워낸 하늘이 내린 뿌리입니다. 올해 북경의 시세를 정확히 따져보아도 지금 윤아 아가씨께서 부르신 값은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편입니다. 왕서방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윤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짐짝에서 빛바랜 문서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북경에서 발행된 인삼 수매표입니다. 당신네 상단에서 직접 발행한 공문이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송도상단이 납품한 인삼의 등급이 천, 즉 최고 등급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역관은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말투는 겸손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얼굴이 굳었던 왕서방은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조선 땅에서 이토록 유창한 청나라 말을 구사하는 짐꾼은 내 처음 보오만. 사내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며 품을 파는 천한 일꾼, 이연이라 합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짐짝을 들었습니다. 결국 왕서방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거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후 윤아는 그 수수께끼 같은 사내 이연을 따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 놀라운 말솜씨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어릴 적
잠시 궁궐 서편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짧게 답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나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장터 뒷마당 창고 구석에서 이어는 손에 쥔 작은 옥놀이개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의 잊혀진 과거였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의 기억을 십수년 전 그날의 밤으로 이끌었습니다.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궁궐 서편에 이름 없는 전각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16의 봄. 문이 바람처럼 열리고 들어선 어머니 숙빈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연아. 여긴 이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내 외가가 무너졌다. 조정은 청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외조부를 역적으로 몰았다. 곧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온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루한 옷 2벌과 낡은 갓, 청나라 말로 쓰인 책 1권, 그리고 이 옥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라. 내 이름도, 글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마지막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너를 잇는다. 나의 아들 이연은 오늘부로 이 세상에 없다. 문이 닫히고 그날 이후 그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자,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정녕 살아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가을 오후 상단 앞마당에서 문서 정리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상단의 간부 중 한 사람인 엄행수가 이연이 몰래 시세 계산을 적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겐? 일개 짐꾼이 감히 상단의 기밀 문서를 훔쳐봐. 이연의 손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그가 필사한 청나라 견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썼단 말이냐? 청나라 글을 아는 자가 어찌 짐꾼 노릇을 하겠느냐? 필시 다른 상단의 첩자일 것이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유나가 천천히 다가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그가 품삯을 덜 받는 대신 제게 필요한 문서를 옮겨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큰 재주를 가진 이를 알아보는 것이 상인의 덕목이라고요. 유나의 말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엄행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은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유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오늘 일은 누구나 무언가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헌데 당신은 그 숨기는 법조차 단정하군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유나는 홀로 문서를 정리하던 이연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곳저곳을 떠돌며 그 귀한 재주를 흩뿌리지 마시고 이 송도상단에서 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왔듯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이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연은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닌 송도상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연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두 사람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오자 그들은 새로운 인삼 재배지를 찾기 위해 함께 강원도 산지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를 피해 들어간 작은 산골 주막에서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유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하기로 한 것을.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가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고 상단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축하연이 있던 날 밤, 상단의 정원에서 유나와 이연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가씨를 처음 뵈었을 때부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상단으로 인삼을 구하러 온 한 늙은 내관이 이연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대군마마. 늙은 내관, 김내관은 상단주 서만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상단주 나으리. 눈을 씻고 보아도 저 젊은이는 분명 서쪽 별당에서 모셨던 숙빈마마의 아드님, 이연 대군마마이십니다. 그 순간 상단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정에서 온 사신이 전가를 내밀었습니다. 조정이 마침내 청과의 공식 교류를 시작했으며 억울하게 몰락했던 이연 대군의 외가가 복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즉시 조정에 알려야 합니다. 대군마마께서 무사히 계셨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유나는 조용히 이연의 옆에 서서 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덮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오셨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서만제는 딸 유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군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다. 내 마음이 그에게 향해 있음을 안다. 허나 대군과 상인의 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분은 왕실의 혈통이시니 민가에 묻혀 살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날 이연은 김내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내관, 일어나십시오.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절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이연은 깊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신 마음은 감사하나 저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 운명은 제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조정의 권력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는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김내관은 한참을 침묵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늙은이 죽을 때까지 입을 닫겠습니다. 다만 숙빈마마께 대군께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마께서는 아드님을 보내고 늘 슬퍼 보이셨습니다. 이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김내관, 어머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어머님의 선택이 저를 살렸다고 말입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이연을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그저 이연입니다. 대군도 왕자도 아닌 송도 상단의 이연입니다. 이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찾은 것은 단순한 숨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삶이었고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때 서만제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그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상단주님,
제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주신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유나 아가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만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네는 그저 이연일세. 우리 상단의 일원이자 내 유일한 사위가 될 사람이지. 유나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이연은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송도상단은 조선 제1의 상단이 되었고 이연과 유나의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달빛이 밝은 겨울밤이면 이연은 어머니의 옥놀이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저의 진정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어진 신분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과거가 아닌 존재 자체를 껴안는 것임을 그들의 삶이 이야기